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재란 의원입니다. 올해는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광복을 맞은 지 80년이 되는 영광스러운 해입니다. 식민 지배와 한국 전쟁의 상처를 뛰어넘고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과정 중에는 갈등과 위기, 봉합과 회복이 늘 있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주인공은 언제나 우리 국민 여러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시민이 존중받는 나라, 국민 주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을 상대로 폭파 협박이 있었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소방 인력이 대거 투입됐고 무엇보다 수천 명의 시민이 공포에 떨면서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적지 않은 금전적 손실도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폭파 협박이 꽤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번 사건처럼 장난 전화 또는 허위로 밝혀졌지만 현장을 그리고 안전을 확인하기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네, 소방본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폭파 협박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본 의원에게 제보가 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시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용을 보시면 땡땡땡 백화점에 근무하는 A씨가 폭파 협박이 있던 날 상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본 지인이 전화를 해서 그제서야 알게 됐고 상위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도 모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이없게도 그날 해야 되는 상품 포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깥에서는 경찰 특공대하고 소방 인력이 투입돼서 시민들 대피하느냐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그 건물 안에 있던 직원들은 이 상황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뒤늦게 알았고 대피했고 밖에 나와 봤더니 자기가 몰랐던 아주 심각한 상황이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런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 제보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보세요? 일단 폭파 테러 사항 같은 경우는 상황이 발생하면은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내부에 있는 거주자나 근무자들이 그 상황을 인지하고 그리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바깥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저 역시 안내 방송이 없었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좀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이 특정 소방 대상물, 흔히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는 장소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번처럼 테러 협박이 있었을 때 대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어떤 매뉴얼에 따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사항은 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 시설이 작동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근무자나 어떤 내부의 어떤 거주자가 대피하기 위해서는 저런 건물 같은 경우 보통 특수 소방대상물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그렇죠.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계획서를 수립 작성하고 그 중에 여러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만 대피에 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저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거기 근무자들이 구조와 위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어떤 출구를 통해서 어떤 복도를 통해서 계단을 통해서 바깥으로 안전한 장소로 나가는 데까지 근무자들이 임무 분담이 돼 있어야 되고 역할 분담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위소방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대원들이 자기의 어떤 책무와 주어진 임무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지를 빨리 시키고 전파해서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슬라이드에도 소화도 있지만 이거 화재 시에 해당을 하겠고요. 통보,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본의원은 보는 겁니다. 네. 예, 어쨌든 화재 예방법에서 구분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이 백화점은 어디에 이렇게 해당할까 좀 살펴봤더니 아마도 판매 시설 중에서도 상점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뭐 바닥 총 면적 예, 대비 뭐 그렇습니다. 구분은 좀 있지만 이런 시설은 의무적으로 화재 안전 조사하고 자체 점검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사고가, 그러니까 사태가 화재는 아니지만 화재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뭐 우려가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의원이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 백화점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답보하지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화재 안전조사는 소방사와 같이 하니까 예, 이거에 네. 대한 뭐 의무는 갖지 않겠지만 네. 자체 조사의 신뢰를 어떻게 답보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과거 그러니까 1994년도에 소방시설 관리업이라는 전문 사업체가 이제 등록 제도가 생겼고요. 그 이전에는 소방서에서 관주도의 소방 조사, 소방 점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계의 요구가 있었고 사유 재산에 대해서 자율 소방 관리하는 것이 맞다 하는 부분으로 입법 취지가 돼서 관리업 제도가 생기고 관리업 등록을 하려면 소방시설 관리사나 소방 관련 그 국가기술 자격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관계인이 정확하게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을 하고 그 소방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한 3% 정도 내에서 관리업체가 제대로 점검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표본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겠죠. 뭐 소방본부를 신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데요. 네. 이 자체 점검 결과표 제가 받은 네. 것인데요. 다 이상 없습니다. 이행 완료했고 양호하고 뭐 향후 점검 예정 있고 네, 뭐 네. 이런 거라서 이거로만 봐서는 가늠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 방금 보여드린 이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동안 자체 점검을 이행 완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미예요. 뭐 근데 제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 제보 하단에 좀 보면 이 근무자분들이 좀 여러 백화점을 근무를 하나 봐요. 근데 타 백화점, 네. 예, 뭐 L 백화점에 근무할 때는 정말 귀찮을 정도로 소방 훈련을 했답니다. 건물 전체 소방 훈련뿐만 아니라 층별로도 그렇게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했던 것 같다. 예. 예, 근데 이곳에서는 자기가 한 2년 동안 소방 훈련을 한 기억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제보자들의 기억이 꼭 네. 정확하다라고는 할 수 없어서 사실 확인은 필요합니다. 예, 네네. 그거는 사실 확인이 먼저 돼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대피 방송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네. 내부에서는 대피 작업 없이 작업을 이어나갔다는 것. 이것은 팩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뭐 향후 점검을 하던가 아니면 뭐 관계자와 뭐 확인 절차를 거칠 건지 뭐 이런 좀 계획이 있으실까요? 소방법상의 비상방송 설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든 건물 내에서는 음영구역이 없어야 된다. 그게 원칙이고요. 저기 같은 경우 소방법상의 방송 설비가 작동한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보통 이용하는 안내 방송으로 이제 대피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안내 방송이더라도 분명히 음영 지역이 없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이제 1년에 2번 자체 점검을 합니다. 자체 점검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표본 점검을 저희가 그런 판매 시설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표본 점검에 넣어서 한번 스크린을 하고 또 훈련도 1년에 한 번씩 소방 안전 관리자가 계획을 세워서 또 훈련을 실시하고 또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훈련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면밀히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합동 훈련을 하고 아니면 훈련에 대해서 참관을 해서 컨설팅을 하든지 해서 부족한 부분은 좀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없는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안내 방송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태가 다 해결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된 뒤에 다시 근무자들이 이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제보에 의하면 4개 국어로 30분 간격으로 방송이 나왔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잘 해결됐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닐까요? 피하라는 대피 방송은 안 나오고 안심하라는 방송은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향후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실천해 주시고 보고도 따로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재 예방법은 아까 잠깐 슬라이드에서도 거론됐지만 그 부분은 더 잘 알고 계시니 어쨌든 제보에 의하면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제보에 의하면 지금 이 백화점은 평소에 화재 예방법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걸로 의심이 됩니다. 꼭 현장 확인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계획대로 실천하신 후에 보고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서울에는 우리 대형 백화점 외에도 다중 이용 시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네, 랜드마크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테러 협박이 다른 지방보다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번 일을 좀 이렇게 잘 살펴보셔서 더 잘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안전은 발생 후에 처리하는 것보다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우리 평소에도 애써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우리 국민 모두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동선 강북횡단선 관련입니다.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이 이미 됐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재개발 재건축 시계를 신속하게 돌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속도가 더 붙겠죠. 그동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목동아파트는 재건축이 끝나면 26,000세대가 53,000여 세대로 인구는 10만 가까이 늘어납니다. 거의 신도시급입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제가 몇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를 담았습니다. 우측 첫 번째 그래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통근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양천구가 통근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것인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시철도역이 3개 이상 있는 동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양천구를 한번 볼까요? 제로네요. 1개동도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도보로 10분 이내에 도시철도 접근이 어려운 행정동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양천구와 관악이 가장 많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서울연구원에서 직장인들의 출퇴근 1시간이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출퇴근 왕복 2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월 약 188만 원의 기회 비용이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 전 데이터니까 아마 지금은 거의 200만 원 정도 육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양천구를 비롯한 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서울 시민이 치러야 되는 이런 기회 비용까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비용을 가늠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2위가 감사하게도 양천구입니다.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 보건, 주거환경 등 4개의 정량 지표를 토대로 산출한 순위라는데 양천구의 교통 상황을 보면 좀 고개를 가웃겨루게 되지만 어쨌든 기쁩니다. 제가 사는 마을이 살기 좋은 곳 2위라고 하니 어쨌든 이 통계만 봐도 양천구는 교통 소외 지역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곧 재건축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더 댄디하십니다. 얼마 전에 목동 아파트 다녀가셨어요. 네. 뭐 일정 공유해 주셨으면 저도 버선발로 달려갔을 텐데 아쉬웠습니다. 다 알려드리지 않나요? 아니요, 저 연락 안 옵니다. 하여튼 재건축을 앞두고 우리 아이카오 기준 개정 소식에 놀라셨어요, 시민들이. 특히 목동 아파트 주민들이.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이렇게 좀 의견을 주신 걸로 아는데 본의원은 오늘 그 국제 기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좀 나중에 차후 좀 논하겠지만 오늘은 특히 목동선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경전철 목동선 사업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거 질문 앞두고 보고 받으셨죠? 네.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단 예타가 문제가 돼서 지금 새롭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오늘 저 자료만 봐도 26,000세대가 53,000세대가 된다 그러면 경제성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타 지표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목동선뿐만 아니라 강북횡단선도 있고 문제되는 그 이슈가 되는 선로가 몇 개 있는데 노선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목동선은 그래도 비교적 예타를 새로 하게 되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데 분류되는 선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그 강북횡단선과 비교해도 한 0.23 정도가 더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이 계획대로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저 자료대로 2배 가까이 주민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글쎄요, 예타에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예타의 그 향후 재건축에 대한 수요, 이게 담기질 않아서 지금 자꾸 이게 좀 빽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거예요. 아마 목동선이 추진은 될 겁니다.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목동 아파트 다 들어서고 재건축 다 끝나고 고층 아파트 들어선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선행적으로 돼야 되는 교통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예타라는 게 그 반영될 수 있는 단계가 지금의 법제도 하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야 비로소 이제 이게 창조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이 지금 그 점을 미리 감안을 해서 그 지금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막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되고 나면 그때까지 한 2, 3년 텀이 있잖아요. 그 기간 중에라도 예타를 좀 반영시키는 절차를 미리 선행을 시켜서 그 재건축 완성되기 전에 충분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빠르게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아파트 다 들어서고서 공사 다시 시작해야 되나? 무슨 이게 불필요한 행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서둘러 주십사 이 말씀을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울시의 여러 경전철 사업 추진 현황을 들여다보면 이게 민자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지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 대상자 선정하고 협상이 결렬되고 그리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게 목격이 되는데 이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공사비 상승되고 그러면 또 민자 사업은 더 매력을 잃고 그렇죠. 또 이게 또 결렬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최근도 계속 도돌이표인데 2021년부터 23년까지 민자 사업자와 계속 협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재정 사업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통상적으로 1, 2년 소요되는 예타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지금 한 3년 이상 걸린 것 같은데 뭐 결론은 말씀하셨다시피 탈락이 됐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목동선, 강북 횡단선 같은 경전철 지금 서울시가 다시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인구수가 가구 수가 늘어나는데 이 교통수단이 보완이 안 되면 사실 굉장한 혼란과 불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본의원은 더 급한 게 이제 3차 철도망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별도로 그렇게 3차 철도망에 꼭 포함을 시켜야 된다 뭐 그런 논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 그 구역 지정과 이 사업 시행 인가 절차 전에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보고는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존 노선 그대로 운영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강북 횡단선을 좀 나눠야 된다, 뭐 이런 구간을 분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전문가 사이에서 좀 나오시더라고요. 뭐 목동선 같은 경우는 역사 수를 조금 더 조정해서 경제성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이거 아마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3차 철도망 계획을 전 좀 수립하지 않으실까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게 없으시거든요. 나중에 혹시 따로 보고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장님, 뭐 우리 공공인프라는 우리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의 의지가 없으면 참 힘든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민자 사업이던 목동선을 재정으로 정말 어렵게 돌린 거잖아요. 우리 시장님도 관심이 있으시고 또 공약 사업이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쨌든 이것이 지금 계속 데이터에서 보여진 것처럼 지역 균형 발전,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개선 그리고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적극 행정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청년 안심주택이 뜨겁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 거론을 하셨는데 어떡하죠? 실장님 얼굴에 피곤해라고 써 있어요. 괜찮습니다. 예. 주택실장 최진석입니다.
네. 사퇴 수습으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무 직원들도 얼마나 애쓰시는지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격려 좀 대신 전해주시고요. 본의원은 좀 요즘 의아한 게 그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갈 길이 바쁜데 왜 청년 안심주택이 서울시 사업이냐 아니냐는 거에 논하는데 시간을 소비할까.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만 거론을 좀 하겠는데요. 청년 안심주택을 바라보는 청년들과 사업자의 목소리를 좀 슬라이드에 담아봤습니다. 원래 텍스트 많은 거 안 좋아하는데 의견이라서 좀 담았습니다. 청년들이 안심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서울시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큽니다. 예, 청년 안심주택은 공공이 브랜드화했고 행정 신뢰를 제공하는 구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보증한다라는 심리적인 신뢰, 아마 이게 가장 컸을 겁니다. 이 청년 안심주택을 선택한. 그래서 서울시와 민간 사업자 간에 협약하시죠? 이 사업할 때. 네, 사업 네. 시작할 때 하고 있습니다. 뭐 협약서라고 해서 뭐 액자에 담긴 게 아니면 뭐 협약이 아닌 거는 아닌데 뭐 어쨌든 지금 예, 인정하셨으니까 오늘은 좀 정책 설계 그리고 과정에 우리가 누락하거나 실패했던 거에 대해서 좀 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발하면 안 되니까. 사업자는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이거는 죄악이 아니고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임대사업자들이 청년 안심주택에 뛰어들었을 때 향후 수익을 바라봤을 거예요. 예, 그분들도 다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고 하셨겠죠. 그런데 10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대비는 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번 청년 안심주택 사업이 뜨거운 감자가 된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보증보험이에요. 우리 계속 지금 보험 얘기하잖아요. 임대보증보험이 가입이 돼 있었으면은 이 정도까지의 사태는 오지 않았을 거다라고 대부분 보고 계셔요. 우리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증보험만 문제가 없었으면 이번 일이 괜찮았을까요? 물론 뭐 사업자가 보증보험 이전에 당연히 세를 들였으면은 세를 내주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그게 힘드니까 이제 보완적으로 이제 보증보험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증보험이 자꾸 이렇게 수면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지만 저는 사실 이게 아니어도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이 퍼지고 이렇게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도 동일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사업 구조가. 허그의 입장도 그렇고 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만 가입됐다고 사태가 없었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지금 사실 선순위 임차인들에 대한 걱정은 그래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후순위 임차인들인데 저는 어쨌든 행정의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 좀 우리 실장님하고 논하고 싶습니다. 우리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12항을 보면 지자체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해당 보증계약 보증서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계속 책임을 묻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물을 들여다보기가 참 힘든 구조예요. 청년 안심주택이 저도 계속 공부할 때마다 어려운데 그래서 왜 이 사태가 재발될 수밖에 없을까? 사업자 LTV 보험가입 요건 충족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신청해도 반려되는 케이스도 많더라는 거죠. 이게 청년 안심주택은 어쨌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여야 되는데 일단 이게 지금 잘 안 됐고요. 그런데 현장을 또 들여다보면 우리 사업자들을 좀 봤을 때 숨은 부채, 드러나지 않은 부채, 그리고 시공사와의 갈등, 그리고 과기성 청구, 그리고 행정 지연 이런 게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재무 건전성이 처음보다 확 나빠지거나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서울시가 이런 재무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이거 사전에 파악이 좀 가능하세요? 실무적으로? 뭐 잘 아시지만 저 청년 안심주택은 이제 민특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사실 진행하는 것인데요. 그 법 내부를 보시면은 2016년도에 법이 만들어질 때 주로 용적률이나 이런 도시계획적인 지원하고 그다음에 임대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로 사실 뿌려져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 사업자의 어떤 기본적인 그 재정 상황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사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확인이 힘든 부분이 있고 저희는 그걸 이제 지난 8월 26일 내에 국토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좀 뒤늦었지만 그뿐 아니라 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민특법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항을 뭐 저희 의원들도 조례 제정할 때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폭넓게 해석하고 뭐 시행령도 있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저는 실장님께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서울시가 명확한 행정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 단계, 공사 단계, 의무 임대 기간 단계 등 이 주기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물론 힘드시겠죠. 인력도 좀 부족하고 사업도 너무 자주 바뀌고. 하지만 그래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 불이행 시 징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건실성이 좀 우수한 사업을 잘하고 있는 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서 좀 우수한 사업자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좀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 청년 안심주택의 현황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뭐 데이터 구축 잘 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따로 해서 청년들이 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뭐 법 개정은 개정이고 저희가 각 그 프로세스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시가 또는 구가 챙길 수 있는 부분 좀 더 명확히 해가지고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배포하고 또 실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좀 전해드릴게요. 제가 PPT에도 담았지만 사업자들이 꼭 그렇게 악마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업자들이 호소하는 것을 제가 좀 전해드릴게요. 서울시 설명이 좀 오락가락한데요. 의도적이지 않다라는 건 본인들도 안답니다. 서울시가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쁜 일을 하겠냐. 아니라는 건 아는데 어쨌든 설명이 좀 오락가락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전적으로 서울시의 설명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설명이 오락가락했을 때 본인들도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고요. 뭐 담당 직업이 신탁 대안대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실장님 이 PF 사업자하고 신탁 사업자 중에서 보증보험 가능한 데가 어디예요? PF 네, PF 사업자하고 신탁 사업자하고. 예. 제가 정확히 좀 잘 모르겠는데 저는 PF 사업자만 가능한 걸로 알고 저도 있거든요. 뭐 그렇게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직원이 좀 잘못 안내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현장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사업자들도 이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매뉴얼 데이터 이거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서울시가 고의적으로 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전문 분야인데 직원들도 이게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도 순환보직하지 않습니까? 사업 좀 알만 하면 다른 데 가고 사업 좀 알만 하면 다른 데 가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그게 늘 많아요. 이 주무관님하고 이제 얘기 좀 되고 사업 이해가 됐는데 주무관님이 낼름 다른 데로 갔다. 우리 앞으로 누구랑 얘기하냐? 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되냐? 이런 말씀 굉장히 자주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이 전문적일 때는 직원들의 순환보직 기간을 좀 늘리는 것도 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에 공급된 청년 안심주택이 뭐 몇 호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지금 중공으로 하면 25,000호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까지 하면 뭐 한 4만 5천 된다고 제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본의원이 전반기에 그 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요, 이 청년 안심주택을 지자체에서 굉장히 반대하더라고요. 왜 반대하냐 그랬더니 말씀을 전하면 우리 시민들이 화내실 것 같아서 그건 좀 제가 어쨌든 이 역세권 청년주택을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역세권 청년주택의 정책 목표가 직주 근접으로 우리 특히나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청년들이 좀 더 서울 생활에 잘 적응하고 그 편의를 봐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저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늘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이런저런 문제가 좀 돌발적으로 발생은 했지만 청년들에게 분명히 도움되는 정책은 맞습니다. 저는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보완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고민을 좀 해주시고 이 사업 계속 하실 거예요? 지금 보도자료 나오는 거 보면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보여서. 지금 뭐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금년도에는 지금 인허가 건수가 0건이라는 얘기도 있고 과거에 비하면은 지금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도 뭐 토론이 있었지만 공공 재원으로 건설하는 공공 임대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이 민특법에 의한 민간 임대도 가야 되는 상황이니 지금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치유를 하고 대신에 좀 더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구하고도 많이 얘기해야 해야 됩니다. 봅니다. 허구도 되게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이제 또 전문성이 있겠지만 현장을 또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소라 의원님께서 잠깐 거론하신 사회주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주택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했는지는 오전에 다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우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탄탄주택
협동조합 네, 들어보셨죠? 네네. 서울시에서 제가 도움을 못 드려서 굉장히 죄송했는데 얼마 전에 성과 공유회를 가서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성공했을까 되게 궁금해서 가서 들었거든요. 결국은 자본이고 재정이더라고요. 허그가 우리에겐 그런 입장이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허그도 마음과 달리 본인들이 도와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답답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굉장히 긴밀하게 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쉬셔야 될 텐데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시장님 다시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거는 아까 좀 같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공문이 좀 늦게 나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임대보증금 저 공문 나간 이후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도 있었고 그리고 준공도 났습니다. 이거는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아마 이거 질문하면 시장님이 전 구청에서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서 참 말도 되게 안 듣습니다. 질문하는 제가 저 안 그래도 이거 슬라이드 아까 이제 이게 뜨고 난 다음에 이거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첫 공문이 아니고요. 지금 첫 공문하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25년 5월 14일 날 처음으로 보낸 게 아니라 작년 연말에도 보냈고 올해도 또 다 모아갖고 설명도 했고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 이슈가 불거진 이후에 정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와중에 저런 허가가 구청에서 나간 겁니다. 저렇게 저 안내 공문까지 보낸 이후에 네, 입주자 모집 공고 났고 입주자 모집 공고도 나가고 그래서 이 중공도 아차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입주자 모집 공고가 취소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앵간히 저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보증보험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직접 국토부로 자료를 보내도록 설계가 돼 있거든요. 제도가 서울시를 건너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좀 저희가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좀 해결을 해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관리 감독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시장님 많이 답답하셨군요. 예, 저는 늘 언제나 시장님에게 답변의 기회를 드리는 편인 거 아시죠? 예. 네. 그래서 지금도 다시 모신 이유가 그겁니다. 전에 제가 이승만 기념관 관련해서 송현동 부지 얘기했을 때 시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사과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 드렸죠. 용기 있는 사람만 사과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장님의 진심을 시민들이 알아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인데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청년들 만났을 때 아마 청년들이 사과를 요구했는데 시장님이 사과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과가 어렵다가 아니라 네. 더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사과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겠다. 이 사안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안들은 뭐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이유 때문에 쉽게 뭐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그걸로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이 사안은 사과를 하는 순간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 그러니까 평가절하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그 고비마다 이 보증보험 문제 지금 핵심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업자들에게 독려를 해왔고 그리고 아까 이 앞에 슬라이드에 띄워놨던 이 협의서에 있는 그 조항들이 이미 다 업자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경우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자기네들이 면책을 받고 피할 수 있는지를 사업자들이 공무원보다 훨씬 더 잘 근데 알고 보증보험 가입 안 했는데 승인해줘서 문제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이런 말은 최대한 자제하고 안 하고 있는데 사고는 구청에서 치고 수습은 서울시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독려를 하고 감독을 해도 안 들으면 속수무책이에요.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말씀처럼 대책을 좀 강구하는 걸 시하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랑했던 연인들이 헤어질 때 너 나를 사랑하긴 했던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되게 진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왜 물어볼까 생각할 때 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아마 절차가 아니었을까?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청년들이 시장님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건 그 사과를 빌미로 뭐 시장님을 어떻게 해보겠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거는 그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처음에 설명을 해주려고 만났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우리가 피해를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걱정이죠. 구제를 이렇게 앞으로 할 생각이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이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어서 안심을 시키고 위로를 받게 해주려고 만났는데, 처음에 만나서 조금 설명을 하기 전에 어긋나셨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사과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사과를 듣고 나면 이제 사과했으니까 책임져라, 이제 이런 수순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거는 곤란하다. 일단 내 설명부터 듣고 우리가 팩트 파인딩을 해서 사과할 만한 요소가 우리 직원들한테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시장님께서 직원들 보호하고자 하신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물론입니다. 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보듬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저희가 후순위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선 지급을 하고 추후에 정산하는 방법을 썼을 때 이게 과연 배임이 되느냐 여부가 지금 이슈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가들에 따라서는 이 경우에 배임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의견을 보내온 자료들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쉽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는 게 사실 시장으로서는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거, 이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좀 촉박하네요. 예,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절기를 속일 수 없다는 어르신들 말씀이 요즘은 좀 힘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람 속에는 가을이 숨어 있는 것도 느껴집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가을이 오듯이 우리 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에게 뭔가 좀 좋은 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저에게도 좋은 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원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시민편 최재란입니다.